그래서 이제 이런 그 네 가지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이 미를, 미를 판단한다는 거지. 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당시 칸트의 미학이 나올 때는 이제 고전주의가 이제 성행을 하고 낭만주의가 막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숭고를 확장을 시킨 거죠. 미로 다 처리할 수 없는 그 밖의 영역을 낭만주의에서는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숭고 이론을 전개하는데, 뭐 숭고는 뭐 칸트가 처음으로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롱기누스. 이 사람이 어떤 그리스 시대의 어떤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이 숭고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뭐 그런 철학자들의 그 이론이 어떤 변증법적으로 진리를 향해 들어가는, 뭐 소크라테스의 그 변증법 있잖아요. 예? 정반합의 논리로 어떤 그 진리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이 롱기누스의 숭고는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롱기누스가 말하는 숭고라는 거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위험 같은 위험, 어떤 그 말에 어떤 깊은 담당 같은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은 뭔가 그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압도적인 뭐 힘이 느껴져요. 그냥 기분으로 그냥 공감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해는 안 가는데 왠지 그냥 느낌으로 좋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숭고인데, 근데 이제 그리스 시대는 이게 주목을 못 받다가 18세기 무렵에 와서 이 숭고가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그 미적인 가능성을 부여받게 되면서 이제 칸트의 그 숭고 미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칸트 이전에 이제 버크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 숭고를 새롭게 이제 주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칸트의 이제 숭고 미론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취미가 이게 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다면은,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칸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모두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종합이 돼서 칸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수와 같은 거죠. 호수와 같이 여러 가지 물길이 있었는데 호수로 이게 다 모여들었다가 여기서 현대의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나가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에 다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취미 이론은 모더니즘의 이론이고, 지금 하게 될 이 숭고 이론은 포스트 모던의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숭고라는 거는 어떤 그 무한정한 무형식,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미지만, 미를 이걸 좀 나눠 보면은 뭐 취미, 그다음에 숭고, 이렇게 이 좁은 의미의 미와 이 넓은 의미의 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취미는 어떤 한정된 형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한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상상력하고 지성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경계를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정이 딱 될 수 있다. 이 상상력과 지성이 결합돼서 아름다운 어떤 형식을 만들 때, 이때는 우리는 좁은 의미의 이 미를 느끼는데, 근데 숭고는 무한정, 한정이 없어요. 무한정 크기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 커버리면은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위축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쾌감이 오지만 여기서는 불쾌감이 와요. 불쾌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어떤 경외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어떤 압도적인 그런 대상 앞에서. 그래서 이 숭고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지만은, 이 불쾌가 불쾌로 끝나면 미가 아니죠. 그죠? 이 불쾌가 미로 반전이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 숭고를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수학적 숭고가 있고, 역학적 숭고가 있다. 수학적 숭고는 주로 크기에서 오는 거고요. 역학적 숭고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힘. 자, 수학적 숭고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어디죠? 이과수 폭포인가요?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나 이과수 폭포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 매일 사는 사람들이야 숭고를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처럼 조그마한 폭포 같은 걸 보다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이과수 폭포를 처음으로 딱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폭포가 아니죠. 그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폭포가 갑자기 딱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상상력이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버렸을 때, 그때 느끼는 정서, 이거를 서브라임, 숭고라고 그래요. 숭고. 어떤 규모가 너무 커서 어떤 전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대한 대상을 만나면은 처음에는 이성이 상상력한테 파악할 걸 요구를 해요. 근데 너무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면 상상력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불쾌감으로 우리한테, 불쾌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어떤 초월적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불쾌해서 끝나겠지만은 어떤 초월적인 대상한테 이 초월적인 이성,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합리적인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감성적인 지성 너머의 것을 파악하는 그런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냥 초감성의 예지계의 우리 지성 너머의 세계죠. 그거를 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한을 사유하게 된다. 무한을 사유한다. 무한정이 무한이죠. 이 무한을 사유한다. 이걸 이성이 작동해가지고 무한을 사유하게 하면은
여기서 불쾌감이 쾌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쾌감으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위대한 능력인데, 인간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는 그 한계가 딱 도달하면 거기서 끝나요. 과잉 정보가 딱 들어와요. 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고용량이 들어오면은 이게 작동을 멈춰버려요. 저도 요즘 뭐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좀 그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옛날 컴퓨터다 보니까 이 잘 안 돼가지고 용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전 그래픽 카드를 바꿨거든요. 요즘 나온 거로 바꿨더니 쌩쌩 잘 돌아가는데, 기존 그래픽 카드는 그 용량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시간이 엄청 더디고 자꾸 다운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 뇌도 용량 초과에 뭐가 들어오면은 이게 뻑뻑이 안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불쾌감이 오는 거예요. 뻑뻑하니까 불쾌해지는 거죠. 근데 기계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절대 스스로 초월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들이 작동을 해요. 그게 이성이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칸트는. 우리의 상상력이 딱 한계에 도달했을 때 초월적인 이성이 그 상상력을 도와줘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기존 용량, 기존 처리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업그레이드를. 자생적 업그레이드. 이게 이제 기계와 다른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항상 업그레이드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한계를 인식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한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쓰죠. 근데 어떤 정보를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내 기존의 처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업그레이드가 필요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동영상 편집 안 했으면 업그레이드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불쾌가 쾌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역학적 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둥이 막 친다는 거죠.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오늘처럼 막 흐려지더니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칠 때,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죠? 막 태풍이 막 몰아올 때, 막 이거 뭐죠? 토네이도 이거 막 와가지고 막 다 쓸어버릴 때,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대상이 되면은 정말 큰일이지만, 내가 그걸 관찰하는 자가 되면은 TV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거를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관조자의 입장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안도의 쾌감이 생긴다는 거죠. 안도. 내가 그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다보는 관조자에 있을 때, 그거는 역시 그 두려운 공포가 어떤 안도의 쾌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안도의 쾌감.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걸 무서워서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보고 나면은 한편으로는 나는 저러한 비극적 상태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겨가지고, 어휴, 다행이다. 어? 나는 그래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런 쾌감이 역학적 숭고에서 오는 쾌감이에요. 수학적 숭고에서 오는 쾌감이라는 것은 내가 크기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성이 도와줘가지고 무한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오는 쾌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칸트는 이 숭고를
불쾌를 통해서만 가능한 쾌감이다. 오직 불쾌를 통해서만 가능한 쾌감이다. 그러니까 쾌감과 불쾌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동시에 들어있는. 그래서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던 미술들 보면은, 일단은 이해 불가능한 불쾌감을 줘요. 불쾌감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그 용량의 한계를 느끼게 하게 가지고, 스스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는 거죠. 물론 뭐 거기서 포기해가지고 그냥 너는 미의 대상이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해하려고 끙끙 대다 보면은 우리의 그 뇌 용량의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게 또 이해가 돼요. 끝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 이해를 하면은요, 우리의 그 인식의 영역이 확 넓어져요. 이제 전시장에 가도, 뭐 비엔날레에 가도, 이제 그림이 막 읽히고 막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쾌감이 생기잖아요. 전에는 이해를 못 했다가 뭔가 좀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읽힌다는 거죠. 의도가 읽히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그 감정들이 그 나와 공감을 느끼면서 읽힐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숭고라는 거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그 인식 능력에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보다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쾌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미로 보는 거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그 미라는 거는, 취미라는 거는 현재의 우리의 그 능력을 풀을 가동시켰을 때 오는 쾌감. 상상력과 지성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총 가동됐을 때, 막 땀 흘려서 막 일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쾌감이라면은, 숭고라는 거는 이거는 기존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만 쾌감을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안 쓸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더 고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려면은 우리의 그 기존 시스템의 재정비, 뭔가 어떤 그 갱생의 필요성, 뭔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어떤 그 조직의 생명력이나 갱생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숭고의 대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 잠재 능력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쉬운 얘기를 철학자들은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언어와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 부분을 지칭하려면은 자기식의 언어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러면 기존의 용량으로는 안 되잖아요. 기존의 어휘 가지고는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휘량을 이렇게 확장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어휘가 확장되면은 뭐 책들이 잘 읽히고, 인문학 책들이 이것저것 봐도 그냥 쑥쑥 읽히고, 이러면 훨씬 더 쾌감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세계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좀 아프지만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칸트 미학을 통해서
이 미라는 것이 지성으로 할 수 없는,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없다고 이거는 어떤 격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름의 보편성과 나름의 필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떤 그 감정을 통해서,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그 세계를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 지성과 또 우리의 그 이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그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미는 하나의 그 진과 선의 운전자 같은, 진과 선의 두 다리를 삼아서 워킹하는, 걸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공자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칸트 미학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